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22일 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11일 만입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 대한민국 사회는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 법률방송에서는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탄핵 심판과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4일 오전 11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22분 동안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역사적 순간인 만큼 모든 국민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향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번 탄핵 심판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그 어떤 방송사에 그 스튜디오에 앉아서 네.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봤습니다. 그 결정의 어떤 그 결론, 인용 결정은 뭐 법리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많은 쟁점이 되었던 것들 중에 이유 중에서는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있어서 좀 충분치 않은 면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좀 느낌도 받았었고요. 네. 그리고 저는 뭐 한 6대 2나 뭐 5대 3 이 사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8대 0으로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나와서 그것은 제 예상 밖이어서 좀 놀랐었습니다. 예. 네. 이번 탄핵 심판 사건은 여러모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최장 기간 동안 심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평의가 길어지면서 그동안 재판관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이후 혹은 보궐선거 이후로 선고 시기를 미루고 있다 등등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이 헌재의 숙고가 이렇게까지 길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그 어떤 이유로 이렇게 평의가 길어졌는지는 사실은 그 평의에 참여한 재판관들만 알 일인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억측이 난무했는데, 뭐 8대 0인데 결정문을 뭐 좀 다듬느라고 그랬다. 네. 뭐 5대 3이다, 4대 4다, 뭐 6대 2다, 뭐 온갖 추측이 난무했는데요. 제 짐작으로는 아마 그 좀 쉽게 생각을 했다가 그 3월 7일에 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나면서 이 절차적인 위법성 문제가 새롭게 쟁점으로 재판관들 사이에서 떠오른 것 아닌가. 그래서 보면은 그 결정문을 보면은 그 특히 증거 능력 문제, 전문 법칙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그 경론이 있었던 것이 그 보충 의견이 2개나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 보충 의견들이 좀 상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당장 그 지금 진행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 절차하고 이 지금 충돌되는 부분이 다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 헌법재판관들이 구속 취소 결정을 계기로 해서 이거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조금 더 이거를 이론적으로든 좀 방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5대 3부터 6대 2, 또 전원일치 등 다양한 예측이 나왔었는데요. 결과는 8대 0, 만장일치 파면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국론 분열로 인한 그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고려했다고 보면 될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보수로 좀 성향으로 그 좀 분류되는 네네. 주심 재판관인 정영식 재판관이 그 결정문 초안을 주도적으로 작성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보수 성향인 정영식 재판관조차도 뭐 파면 결정에 동의했다라고 하면서 8대 0 뭐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좀 더 승복하기 쉽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고려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탄핵 찬반 논의가 상당히 국민 사이에서 좀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오히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8대 0이 좀 더 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론적으로 좀 문제됐던 부분, 절차적으로 문제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그 전문 법칙 완화 부분에 있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 문제가 지금 형사재판 절차와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을 안 했다면 사실관계가 인정 안 됐을 부분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아마 반대 의견이 한두 명이라도 더 나왔더라면 오히려 그 탄핵을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도 그래도 우리 의견이 조금 받아들여졌구나 해서 조금 더 승복하기 쉽지 않았을까, 오히려 반대의 측면에서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8대 0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승복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예, 오히려 그 반대 측에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은 5가지였습니다. 주요 쟁점이 모두 위헌, 위법하다는 판단,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는데요. 다만 이 변론 과정에서 제기된 탄핵 심판 자체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회기에도 탄핵 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정영식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나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측에서 주장하기로 일사부재의 원칙의 위배에 대해서 각하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었는데요. 그게 12월 7일에 1차로 탄핵 소추안이 상정됐는데 사실은 부결인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부결된 것인데 국회의장이 의결 불성립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 의결 불성립이라는 말은 저도 처음 듣는 말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처리를 하고 나서 회기를 바꾸어서 임시회의 회기를 바꾸어서 일주일 후에 12월 14일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서 가까스로 이제 통과가 된 것인데 그렇게 보면 이제 임시회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동일 회기 내에 동일한 의안에 대해서 본회의 상정해서 그것이 통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 지적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통과될 때까지 계속해가지고 동일한 일인에 대해서 동일한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반복해서 계속해가지고 상정하고 의결할 경우에는 그 고위공직자가 어떤 담당하고 있는 그런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그런 장애가 초래가 되고 그것은 고위공직자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됨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탄핵소추안 의결을 가결될 때까지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탄핵소추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남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크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정영식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사실은 좀 반대 의견이나 별개의 의견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야당이 주도하는 거야가 주도하는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남용함으로 인해서 그 고위공직자들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됨으로 인해서 국민이 그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한 점들을 좀 더 분명하게 지적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것이 물론 그 결정문에서 국회도 국회와 대통령 간의 이러한 그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은 했습니다만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발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결론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이 결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헌재가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미선 김영두 재판관은 적용할 수 있다. 또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이 절차적인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데요. 네. 이 헌재법 제40조에 보면은 헌법 소송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 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탄핵 심판 절차에 있어서는 형사 소송에 관한 법령을 민사 소송에 관한 법령에 우선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헌재법 51조에 보면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이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두 조항들은 결국은 그 동일한 사유로 그 탄핵 심판 절차도 진행되고 이 형사 재판 절차도 진행될 때에 이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재판 절차가 충돌하는 것, 그 양쪽의 판단이 불일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탄핵 심판 절차에서 이렇게 쉽게 인정을 해버리면은 형사 재판 절차에서는 공범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하더라도 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라고 해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에 증거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 사실관계 인정 자체가 틀려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탄핵 심판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이 형사재판 절차에서는 인정이 안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엉터리 재판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서 어떤 사법의 불일치로 인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가 급추락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이런 보충 의견, 특히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의 그러한 보충 의견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반면 국회 측이 내란죄를 탄핵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당시 윤 전 대통령 측과 일부 헌법학자들 사이에는 내란죄 철회는 탄핵 심판 각하, 또 그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었는데, 이번 탄핵 결정문을 보면 재판관 일부의 보충 의견도 별개의 의견도 따로 담기지 않았죠. 예, 제 생각에는 이건 이론적으로는 분명한 부분인데요. 네.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쟁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내란죄 주장을 철회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내란죄를 구성하는 내란 행위에 대한 부분하고 그 내란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의 부분인데요. 내란 행위, 사실관계의 주장을 철회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 맞지만 국회 재의결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철회가 허용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국회 소추단에서도 이 내란 행위, 즉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국회 재의결도 필요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법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헌법과 다른 법률 위반으로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형법을 적용해서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이냐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그 확립된 선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소추단이 어떤 법을 적용해 달라라고 주장하든 그것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내란 행위에 대한 주장,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처리한 것은 아니라서 법 적용을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형법을 적용하건, 아니면 형법을 적용하지 않고 헌법과 기타 다른 법률 위반으로 처리하건,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서 각하 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이유는 애시당초 12월 7일에 처음 그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무렵에는 사실은 이런 내란죄 프레임이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아마 가결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일반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내란죄 우두머리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모든 국민이 다 본 그러한 그 녹화본에서 이
변론 준비기일에서 그 국회 탄핵소추단 대리인 중에 한 변호사가 내란죄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헌법재판소가 권유하신 바에 따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뭐 이렇게 취지로 발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내란죄를 뺀다면 도대체 왜 탄핵을 했단 말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었고요.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드리기에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안 된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또 판결문을 보면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해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또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됐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야당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것이 네.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이런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는데 이런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네. 그 탄핵소추안이 22건이나 발의됐는데 네. 실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는 검사 1명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1명에 대한 그래서 2건만 계류 중이었고 네. 예산안도 본회의에 아직 통과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행정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좀 헌법재판소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문을 작성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게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 자체로 고위공직자의 지위가 상당히 불안정하게 되고 그 해당 기능의 수행이 상당히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정영식 재판관이 보충 의견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22건이나 발의됐던 그 자체로 상당히 위축을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한 그 다음 날 12월 4일 날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야당이 계속해가지고 국무위원들을 줄탄핵시켜서 국무회의 자체를 마비시키겠다라는 엄포를 놓은 상태였거든요. 네. 이러한 상황들은 전혀 고려가 안 된 것 아닌가 싶고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에 해당 안 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것이 행정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상황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초래된 것이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서 그런 상황이 초래된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명백하게 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기술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가장 불거졌던 문제 중 하나는 사법의 정치화였습니다. 특히 탄핵 심리가 길어지고 또 찬반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 같은 논란도 더욱 커졌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그 진영 갈등과 대립 이것이 극단에 치닫고 또한 그 정치의 사법화, 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정치적인 타협과 조정을 하지 않고 무조건 사법기관에 가져와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또한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사법적인 기준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치의 문제로 끌고 오면서 이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단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신에게 불리한 어떤 그런 결론이 나오면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정치적인 재판이다 이렇게 상대화하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가지고 또한 그 이번에 탄핵 심판에 있어서 그 여야 관계없이 다 양당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라고 계속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그러한 태도를 맞습니다. 취했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임과 동시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가 있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7일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돼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법 불신이 더욱 깊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88년에 설립돼서 활동한 이래로 최근까지도 가장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가기관이었는데 네.
이 몇 달 사이에 그 신뢰도가 급락을 해서 급기야는 헌법재판소가 국회 축소판 아니냐. 그럼 국회 말고 헌법재판소를 왜 또 우리가 존치해야 되느냐. 뭐 이런 비판도 생길 만큼 헌재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으로서 그리고 최고법원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활동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번 이 비판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법부 코드 인사 논란에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 한덕수 총리가 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대통령 몫의 재판관 2명에 대해서 지명한 것도 네. 사실은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사법부 코드 인사를 막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서 그 재판관 전원을 국회에서 선출하되 그 국회의원 3분의 2,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해서 어느 특정한 정파에서 선호되는 인사가 아니라 어느 정파에서도 반대하지 않는 인사가 재판관이 되도록 해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자연인이 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좀 다른 성격의 재판이긴 합니다만 이번 탄핵 심판 결과가 형사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그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면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 조사 절차가 달랐기 때문에요. 형사법정에서는 증거로 할 수 없는 공범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인정해서 사실관계를 인정을 하고 그 바탕 위에서 파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향후 형사법정에서 상당히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형사법정에서는 그 탄핵 결정을 의식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엄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 적용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번 탄핵 심판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비상계엄 선포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국가긴급권은 국가긴급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쓸 수 있는 매우 엄중한 권한인데 이러한 권한을 정치적인 그 교착 상태, 즉 국회와 대통령 간의 그런 정치적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남용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그러한 헌재 결정이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대통령과 국회 간의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게 된 데에는 대통령의 책임뿐만 아니라 국회의 책임도 못지않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이 여야 간의 진영 논리에 기대해 가지고 이런 국민들 간의 대립과 갈등 분열을 더 조장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어떤 자신의 진영만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자기 편이 아니면 내 편이 아니면 상대방 편의 말은 들어볼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상대방을 전혀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을 오히려 괴멸시킨다 내지는 제거하는 하고 독조하는 것이 그리고 다수가 결정하기만 하면 무조건 다수결이니까 민주주의다 이런 식의 잘못된 이해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소수 의견도 존중하고 국회는 어떤 관용과 자제를 통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 파면을 받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정치력의 부재가 아니었나. 즉, 이 여소야대의 전국에서 이런 어떤 국정을 운영하려면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끌어안는 모양새를 보였어야 하고 그리고 지속해서 대화하면서 타협하고 하면서 문제를 풀어갔어야 했는데 그러한 어떤 정치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비상계엄 선포권을 오남용하게 된 것이거든요. 국회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헌법재판소의 경고, 질책을 지금 현재 정치권은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탄핵 이후를 바라봐야 할 시기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 선고가 더 이상의 쟁점과 갈등을 끝내고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